안녕하세요. 옛 이야기입니다. 옛 이야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도 모두 읽고 있으니 댓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 후 혼자 한창 사춘기를 겪고 있는 16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45살 여자입니다. 요즘 들어 딸아이가 부쩍 반항하고 멋대로 구는 탓에 이럴 때 남편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한 번씩 들기도 하지만 제 전 남편은 저에게도 딸아이에게도 없는 게 더 나은 사람이었습니다. 전 대학생 때 미팅도 한번 해본 적도 없고 그저 공부만 열심히 했던 범생이었어요. 그런 저를 보고 너무 놀 줄 몰라도 안 된다며 이제 직장도 다녀야 되는데 언제 놀아보겠냐고 친구들이 끌고 간 나이트클럽. 그곳이 제가 전 남편을 처음 만난 곳이었습니다. 신나게 놀고 있는 친구들을 그저 앉아서 멀뚱히 쳐다보고만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다가와 말을 걸었죠. 여기 너무 시끄럽죠? 저 오늘 처음 왔는데 너무 낯서네요. 꽤 훈훈한 외모에 매너 있는 말투. 저도 그 사람이 그 순간엔 나쁘지 않아서 대화도 하며 술 몇 잔을 함께 했어요. 그 사람은 그날 이후에도 저에게 관심을 표현했지만 만난 곳이 아무래도 좀 그렇다 보니 왠지 사람이 가벼워 보이고 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말았었죠. 하지만 그 사람은 계속해서 연락을 했고 어쩌다 보니 몇 번 만나서 데이트를 하게 되었어요. 몇 번의 데이트를 통해 그 사람은 나보다 한 살이 많고 명문대 영문과를 졸업했으며 어떤 회사에 입사가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트클럽에서 만났다고 선입견을 가졌던 사실이 창피해질 만큼 저보다 괜찮은 사람이었죠. 아직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저에게는 이런 모습들이 마치 어른 같고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렇게 콩깍지가 단단히 씌인 채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가 되었고 2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기만 했던 연애와는 달리 결혼 생활은 그리 순탄치 못했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자기와 맞지 않는다며 그만둬버렸고 그때까지만 해도 전 남편이 기죽는 게 싫어서 남편이 그만둔 회사 흉만 봤죠. 괜찮아요. 당신 능력도 못 알아보는 그딴 회사 다니지 마. 쉬면서 천천히 더 당신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곳으로 알아봐요. 하지만 남편은 태연해 보이는 제 말투에 아예 마음을 놓아버린 것인지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집에서 백수같이 놀고 먹기만 했죠. 그런 모습을 보며 저는 매일매일이 마음이 조급했지만 그런 걸로 남편 기죽이고 싶지 않아 아무 말 하지 못했어요. 남편은 한 번씩 정 안 되면 지금 살고 있는 시부모님이 해주신 아파트를 팔아서 함께 장사라도 하자는 말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집 믿고 더 일어나 싶었죠. 그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던 어느 날 전 임신을 했고 아이가 생겼으니 이제 알아서 일을 구하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남편의 생활은 여전했습니다. 더 이상 남편의 백수 생활을 두고만 볼 수 없었던 저는 얘기 좀 하자고 남편을 불렀어요. 당신, 이제는 정말 일해야 되지 않겠어? 아이도 생겼는데 이제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 내가 알아서 할게. 당신이 뭘 알아서 하는데. 대체 언제까지 이럴 건데. 이 집 내놨어. 팔리면 고깃집 하자. 저 골목 밑에 내가 자리도 받았어.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이 집 팔면 아이랑 우리는 어디서 살라고? 그동안엔 행여 당신 기죽을까봐 믿고 아무 말 안 했었는데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야? 절대 집 건들지 마. 알겠어? 집 팔면 바로 이혼이야. 남편의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너무 답답했던 저는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집을 나와버렸어요. 해서는 안 될 말이었지만 전 정말 진심이었어요.
집도 돈도 아무것도 없는데 아이를 키울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밖을 한참을 헤매다 집으로 들어왔는데 오자마자 방에서 남편이 나와 얘기 좀 하자더군요. 또 집 팔고 장사한다는 소리 할 거면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간다고 하니 그런 얘기 아니라며 앉으라 하길래 무슨 얘기를 하려나 하고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당신 말이 다 맞아. 내가 그동안 너무 철없이 굴어서 미안해. 회사 그만두고 나서 생각처럼 이직도 잘 안 되고 그렇다고 눈이 낮춰지지도 않았어. 그러다 보니 어영부영 시간만 흐르고 당신 걱정만 시켰던 것 같아. 이제라도 당신과 아이를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시작해볼게.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말에 저는 가슴속 웅어리가 녹아내리는 것 같아 눈물이 났습니다. 역시 아이가 생기니 이런 남자도 변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한편으로는 나와 아이 때문에 욕심을 버리게 된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들었죠. 그 뒤로 남편은 동네 작은 학원에 영어 강사로 취직했습니다. 학원 규모도 작고 그래서 또다시 남편이 불만을 갖고 금방 그만둘까 걱정이 돼서 속으로 제발 그만두지만은 않기를 빌고 또 빌었는데 저의 기도가 하늘에 닿은 것인지 남편은 의외로 학원 일에 적응을 잘했습니다. 단순히 적응을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일에 재능이 있었는지 수강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실력 있는 강사라 호평이 자자했죠. 그러다 보니 금세 학원에서 처우를 이전보다 좋게 해주었고 그 사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에게 들어가는 돈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지만 나아진 남편 월급에 다행히 아낄 거 아껴가면서 넘치지는 않지만 부족하지도 않게 생활할 수 있었고 이만하면 평범하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남편도 일의 재미를 느끼며 열심히 일했고 그렇게 2년이 지났는데 다니고 있던 학원보다 규모가 조금 더 큰 학원에서 스카웃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좋은 조건을 제시받았지만 저는 일하던 학원에서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일을 하기를 바랬고 남편도 자리 잡고 잘 하고 있던 학원에서 옮기는 것을 두려워하는 눈치였어요. 아무래도 어렵겠다며 남편은 스카웃 제의를 거절했는데 그 학원에서는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회유하더라고요. 그쪽 학원에서 월급도 처음 제시한 금액보다 올리고 인센티브율도 높아졌어. 이런 좋은 기회에 나한테 다시 올까? 글쎄, 정말 그 학원에서 당신을 원하나 봐. 한번 용기 내서 옮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당신 능력을 더 펼쳐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결국 남편은 스카웃 제의를 받아들여 일하는 학원을 옮겼어요. 다행히 우려와는 달리 그 학원에서도 능력을 인정받고 빠르게 적응해서 높아진 월급에 인센티브까지 짭짤하게 받으며 돈을 모으는 재미와 쓰는 재미까지 느끼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여유에 아이에게 해주고 싶었던 것들도 마음껏 해주고 낡았던 가전 가구들도 바꾸며 스카웃 제의를 받아들인 남편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이제 본인을 보는 눈이 많으니 외관도 좀 신경 써야겠다면서 안 쓰던 향수도 사서 뿌리고 명품도 사 입었죠. 이제 강사 외모도 경쟁력에 포함된다면서 말이에요. 외모를 꾸미니 원래도 훈훈했던 외모가 한껏 더 멋져지고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오랜만에 설레기도 했어요. 동네 엄마들에게도 잘생기고 돈 잘 버는 남편을 둬서 좋겠다며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갑자기 외모를 신경 쓰는 남편을 보고 몇몇 엄마들로부터 저러다가 바람나면 어쩌냐고 걱정 어린 말을 듣기도 했지만 그때까지는 그런 걱정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커리어를 키워 우리 가족을 이렇게 살게 해준 남편이 정말 자랑스럽기만 했죠. 남편은 승승장구했고 마침내 그 학원 메인 강사가 되어 점점 더 바빠졌습니다. 주말 강의까지 맡아 하게 됐죠. 게다가 지방에 있는 분원에서도 특강 요청이 들어와 한 달에 몇 번씩이나 출장을 다녀와야 했어요. 너무 무리하는 게 아닌가 걱정되는 마음에
수업을 조금 줄일 수 없냐고 물었습니다. 이런 직업은 벌 수 있을 때 벌어 모아놔야지 어쩌겠어. 걱정 말고 당신은 아이 키우는 데만 집중해. 혼자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는 것 같아 미안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살림살이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좋아졌고 남편은 이전보다 더 유명한 강사가 되었습니다. 외제차도 타고 온라인 강의도 하는 흔히 말하는 스타 강사 같은 모습으로 말이죠. 그런데 어째 남편이 그렇게 승승장구할수록 저와 제 딸은 초라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분명 정말 자랑스러운 가장이자 남편이었는데 이제는 집에 들어오기는커녕 얼굴 한번 보기 힘든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었죠. 긴 출장을 끝내고 어쩌다가 집에 오면 저와의 대화는커녕 아이 놀아주는 시간도 없이 피곤하다며 방에 들어가서 잠만 자기 일쑤였습니다. 함께 오붓하게 식사하려고 식탁 가득 음식을 차려놓으면 밥만 후다닥 먹고 약속이 있다며 나가버리곤 했어요. 항상 밖에서 바쁜 남편에게 외면당하는 것 같아 금전적으로는 풍족해졌지만 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외로운 것보다는 아이가 커가면서 아빠의 부재를 느끼는 것 같아 그게 가장 걱정이 되었어요. 자기도 다른 친구들처럼 아빠랑 놀이공원이라도 가고 싶다고 울면서 떼쓰는 날에는 마음이 한없이 초조했죠. 그리고 이 초조한 마음은 이내 부부싸움으로 번졌습니다. 당신, 이제 일 좀 줄이고 아빠 노릇 좀 해. 일을 어떻게 줄여? 내가 지금 맡고 있는 강의가 몇 갠데. 당신, 우리 애가 지금 몇 살인진 알아? 주변 친구들은 다 아빠랑 여기저기 놀러 다닌다고 자랑한다고 올 때마다 내가 얼마나 속상한지 아냐고. 당신이 애한테 부족함 없이 잘해줬으면 그랬겠어? 내가 한 달에 벌어다 주는 돈이 얼만데 애 하나 케어를 못해서 이래. 뭐라고? 당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돈만 많이 벌어다 주면 아빠 노릇 한 거야? 그럼 뭐가 더 필요한데? 내가 밖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해서 벌어오는 돈인지 알아?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돈만 많이 벌어다 주면 아빠 노릇을 다 한 거라니 그런 가부장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줄은 처음 알았어요. 전 결국 남편과 대화를 포기했고 남편은 점점 더 집에 들어오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이쯤 되니 바람을 피우는 것인지 의심이 들기도 했지만 집에 들어오기라도 해야 증거라도 찾던가 할 텐데 당최 집에 들어오지를 않으니 그런 걸 찾을 수 있을 리가 없었죠. 또 어차피 전 혼자 아이 보기 바빠 더 의심할 시간이 없기도 했고요. 그러나 그 의심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제가 39살이 되던 해 어느 날 웬일로 집에 들어온 남편은 들어오자마자 할 얘기가 있다면서 저를 앉히더니 이혼을 하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생겼어. 만난 지 2년 넘었고 우리도 더 이상 이렇게 사는 건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아. 의심은 했지만 남편의 입으로 직접 들으니 충격적이었습니다. 2년이나 만났다니요. 그래서 그동안 나와 우리 아이에게 소홀했던 것이었으면서 돈 잘 벌어다 주는데 뭐가 문제냐고 큰 소리 쳤던 것일까 하는 생각에 어이가 없어 웃음이 다 나왔습니다.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줘? 난 못해. 부탁이야. 나 그 여자 없이 못 살아. 너 정말 미쳤구나. 그럼 우리 애는? 당신 애 생각은 안 해? 애 때문이라면 전 재산 다 줄게. 당신은 예전부터 돈이면 다인 줄 알아? 당신은 부성애도 없니? 나라고 이렇게 되길 원했던 거 아니야. 처음엔 나도 당신이랑 우리 애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나아지는 살림살이에 좋아하는 당신 보며 조금만 더 하면서 악착같이 버텼어. 그러다 보니 일은 더 많아졌고 너무 힘들었는데 애 보느라 바쁜 당신한테 털어놓을 수도 없었고 그래서 같이 일하는 사람끼리 고충 나누고 하다 보니 어떻게든 자신의 불륜을 타당화시키려고 애쓰는 모습에 기가 막혔지만 남편이 하는 얘기를 듣고 생각해보니 제가 정말 애 보는 일에만 바빠 남편이 얼마나 어떻게 힘든지
구체적으로 물어본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을 전부 이해하고 용서할 수는 없지만 무슨 말인지 대충 알겠고 아이도 이제 겨우 10살이라 아빠로서 필요하다는 생각에 조금 진정한 뒤 말했어요.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당신 애 많이 쓴 거 알아. 같은 학원 선생님한테 털어놓는 게 더 쉽고 이해받는 느낌이었을 것도 알겠고 그렇다고 당신의 행동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지만 한번 넘어갈게. 오늘 얘기는 없던 걸로 하고 그 여자 정리해. 우리 아이 생각해. 순간 실수 아니야. 나 그 여자 진심으로 사랑해. 당신하고 애한테는 정말 미안해. 내가 죽일 놈이야. 모든 재산 다 당신한테 넘기고 매달 양육비도 보낼게. 나 용서하지 마. 정말 미안해. 남편과 남처럼 지낸 지 오래돼 남편에게 이제 애정 같은 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애도 버리고 저에게 전 재산까지 넘겨서라도 저와 이혼해서 그 여자랑 살고 싶다는 남편의 단호한 말에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걸 보니 저는 아직 남편을 사랑했었나 보더라고요. 참았던 눈물이 결국 터져버렸고 전 남편한테 물었습니다. 어떤 여자길래 그래? 도대체 어떤 여자길래 당신이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나랑 헤어지고 싶은 건데? 같은 학원 국사 강사야. 힘들 때 계속 옆에 있어준 고마운 사람이야. 당신 옛날에 일도 못하고 힘들 때 그 시절에 나는 안 고맙니? 고맙고 미안해. 그래서 당신한테 전 재산 미련 없이 다 남기는 거야. 당신은 전부터 계속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거야? 그래, 다 나한테 넘겨. 집도 내 명의로 변경하고 양육비는 매달 100만 원씩 보내. 하루도 밀리지 말고 따박따박 보내. 알겠어? 그래, 알겠어. 미안해. 저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남자를 계속해서 붙잡을 수도 없었고 전 결국 남편의 조건을 받아들이고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혼을 준비하는 중에 알게 되었는데 그 여자는 저보다 5살이나 어렸고 남편만큼이나 학원에서 인정받는 강사였어요. 또 남편은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다 알 만큼 TV에서 광고도 많이 하는 대형 학원과 스카웃 이야기가 오고 가는 중이라더군요. 더 큰 학원으로 가면 돈을 훨씬 더 많이 벌게 될 테니 그 사람은 정말로 저한테 주는 돈이 하나도 아쉽지가 않았던 거겠죠. 전 당장 이혼하게 되면 난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아이만 키우느라 아무 경력도 없으니 아르바이트부터 해야겠지 생각하면서 능력 있는 그 여자와 비교되는 것 같아 초라해졌어요. 그렇게 얼마 뒤 이혼 서류 접수를 위해 법원에서 남편을 만났고 합의 내용을 작성했죠. 저기 상간녀 소송은 하지 말아줘. 내가 재산 다 넘겼잖아. 당신 진짜 끝까지. 남편은 법원에서 이혼 서류를 작성하는 중에도 저와 제 아이 생각은 하지 않더군요. 그래도 가슴 한켠에는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겠지 생각했던 제가 바보였어요. 어차피 앞으로 아이랑 둘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는 생각에 상간녀 소송은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끝까지 돈이면 다인 줄 아는 태도와 그 여자 걱정뿐인 모습을 보니 또 한 번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접수하고 법원을 나온 뒤 남편이 인사를 했어요. 잘 살아. 미안하고 고마웠다. 끝끝내 아이 얘기는 꺼내지도 않고 미련 없이 돌아서는 되려 후련해 보이기까지 하는 뒷모습을 멍하니 보고 있는데 저 멀리 남편 차 조수석에서 내리는 여자가 보였습니다. 남편에게 다가가 손을 잡는 걸 보니 남편이 그렇게 사랑한다던 그 여자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한 이미지와는 조금 달라 보이더군요. 이해심이 많고 힘들 때 옆에 있어준 고마운 사람이라길래 착하고 선한 인상을 상상했었는데 딱 붙는 옷에 진한 화장, 그리고 명품을 휘어감은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된장녀 같은 모습이었죠. 전
남편이 웬 이상한 여자한테 꼬인 게 아닐까 순간 걱정이 됐지만 이내 내가 뭔 상관이야. 그렇다면 다 자업자득이지 생각하고 아이와 둘이 보란듯이 잘 살아 보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3개월의 숙려 기간이 끝난 후 이혼 의사 확인 날이 되어 법원에서 다시 만난 남편은 얼마 전보다 훨씬 더 얼굴이 좋아 보이더군요. 차림새도 전보다 훨씬 더 화려해졌고요. 그 여자랑 살아서 얼굴이 핀 건지 뭔지 아무튼 전 완전한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날 딱 마침 부동산에 내놓았던 아파트를 사겠다는 사람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파트를 처분하니 4억 정도의 돈이 생겼고 평수를 줄여 아이와 같이 살 새 집을 샀어요. 그리고 남은 돈은 처음에는 저축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낼 생각이었지만 남은 돈을 통장에 박아둔다고 재산이 불어나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아르바이트를 하면 아직 어린 제 아이를 집에 혼자 두게 되니 조금이라도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자영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남편의 양육비만으로는 학원비까지 감당하기는 어렵기도 했고 그마저도 남편과 그 여자 사이에 아이라도 생기면 끊기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일을 하기 위해 알아보고 준비한 뒤 샐러드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물론 자영업을 하면 아이를 조금이라도 더 챙길 수 있다는 건 큰 착각이었지만 아이가 학교 끝나고 가게로 와서 밥이라도 먹일 수 있는 것에 마음이 놓였어요. 이렇게 많은 걱정을 하며 도박처럼 시작한 가게는 다행히도 출퇴근하는 회사원들에게 인기를 끌었고 큰돈은 아니지만 300만 원 정도 벌이가 되어 아이랑 둘이 먹고 사는데 어렵지 않았습니다. 사고 싶은 거 가끔씩 사면서 살 수도 있었지만 사실 저한테는 그렇게 돈 쓸 일도 없었고 가게도 남편이 주는 양육비도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축도 열심히 하면서 살았죠. 그로부터 2년이 지났고 손님이 훨씬 많이 늘어 가게가 바빠진 탓에 직원도 고용하게 되었고 잘 되는 제 가게를 보고 분점을 차렸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동네에 2호점도 내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니 이렇게 3호점, 4호점도 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우연히 시작하게 된 가맹사업 때문에 새로 등록할 것도 있고 공부해야 할 것도 많아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날들을 보내던 어느 날 퇴근 후 멍하니 앉아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혼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가게가 잘못돼서 빚만 생기는 게 아닐까, 걱정이 정말 많았던 2년 전과는 달리 자리를 잡아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생활을 하게 된 지금을 보니 이젠 정말 지난 일들은 다 잊은 것 같고 시간이 약이다 라는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남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주 궁금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제가 알려고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소문이 들려왔어요. 사생활 문제로 발목이 잡혀 그 당시 스카웃 이야기가 오가던 대형 학원으로의 이직을 실패했다고요. 원래 있던 학원에서도 두 사람 전부 해고당해서 지금은 남편만 어디 작은 학원에서 전에 받았던 급여를 생각하면 비교도 되지 않을 그야말로 기본급만 받고 일하고 있다더라고요. 그 작은 학원마저도 여기저기 거절당하고 간신히 들어간 학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아들도 낳았는데 어떻게 살려고 그 형편의 애까지 낳았냐면서 주변에서 벌 받은 게 아니냐며 그렇게 흉을 본답니다. 이혼할 때 당시 배신감에 좌절하며 남편이 잘 살지 못하기를 바랬는데 정말 벌 받은 것처럼 잘 살고 있지 못하다는 소문을 막상 들으니 그리 유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주변 지인들은 어이없어 하며 보살이냐고 물었지만 글쎄요. 그런 것보다는 그냥 제 아이 아빠이기 때문에 그래도 못난 사람은 아니기를 바란 게 아닌가 싶어요.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도 딱하게 느껴졌고요. 애는 잘못이 없으니까요. 아무튼 전 쓸데없는 걱정 그만하기로 하고 새로 시작한 가맹 사업에만 몰두했습니다.
사무실도 따로 얻어 홍보와 응대를 도와줄 직원도 구했어요. 지인이 오픈한 2호점이 잘 되니 저절로 가맹 문의가 쏟아졌고 제 샐러드 가게는 어느새 떠오르는 프랜차이즈가 되었죠. 내가 이렇게 갑자기 많은 돈을 벌어도 되나 겁이 나려던 어느 날 사무실에 누가 저를 찾아왔다고 직원이 말했어요. 누구지 하고 일어나 보는데 아이를 안고 있는 어떤 한 여자가 보였죠.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그 여자는 제 방으로 들어왔고 가까이서 봐도 당최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기억이 잘 나지 않아. 그런데 어떻게 오셨냐고 물었고 돌아오는 대답에 전 너무 놀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기범 씨 와이프예요. 그쪽 전 남편이요. 순간 저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고 보니 화려한 화장과 차림새가 남편과 이혼한 날 멀리서 보이던 여자 같기도 한데 애엄마가 애를 안고 이렇게 하고 다니나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여자는 제 눈치를 잠시 보는 것 같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염치 없지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도대체 이 여자가 뭐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여자가 대체 나한테 할 부탁이 뭐가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전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애써 차분한 척 얘기했습니다. 맞아요. 그쪽이 저한테 부탁이라는 걸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염치 없는 행동이에요. 이만 나가주시겠어요? 돈 좀 빌려주세요. 그 여자는 제가 이럴 것을 예상했다는 듯이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말했습니다. 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어떻게 이 여자가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할 수 있는지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요? 아이가 많이 아파요. 아이가 많이 아프다는 말에 저도 엄마인지라 본능적으로 그 여자가 안고 있는 아이에게 시선이 갔어요. 하지만 아이가 많이 작고 아기 이불로 감싸 안고 있어서 아이가 어디가 얼마나 어떻게 아픈 것인지 제 눈으로 알 수는 없었죠. 소아 백혈병이래요. 당장 치료해야 되는데 치료비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이 여자에게 돈을 빌려줄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아이가 백혈병이라는데 내 알 바 아니라고 돌아가라고 하진 못하겠고 아무 말도 함부로 뱉을 수가 없었죠. 많이 황당하실 거 알아요. 하지만 제가 얼마나 돈 빌릴 곳이 없으면 여기까지 왔겠어요? 요즘 사업 잘 되시는 것 같은데 그동안 그 사람에게 받은 양육비도 있고 같은 엄마로서 생각해봐 주세요. 그 여자의 뻔뻔한 태도에 정신이 확 들더라고요. 잠시라도 고민했던 게 한심하게 느껴졌죠. 당신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 알죠? 아이 일은 안 됐지만 두 사람 다 돈 잘 버는 잘 나가는 강사 아니었어요? 두 사람 능력 되니까 알아서들 해요. 전 모아놓은 돈도 없고 그 사람도 전 재산 전부 그쪽한테 주고 와서 한 푼도 없어요. 그쪽한테 재산을 그렇게 전부 주고 오지만 않았어도 우리 아기 벌써 수술할 수 있었을 거예요. 순간 움찔했어요. 지금 저 여자 말이 말도 안 되는 억지인 걸 알고는 있지만 저렇게 당당하게 말하니 제가 정말 아픈 아이한테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마저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여자는 정말 제가 자기에게 당연히 돈을 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역시 그렇다고 그 여자에게 선뜻 돈을 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더 이상 들어줄 수가 없네요. 두 사람이 대출을 받아서 해결하든 제발 두 사람이 알아서 하세요. 양심이라는 게 있는 사람인가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대출도 못 받아요. 그 사람이 대출받아 학원을 개원했는데 생각처럼 되지도 않고 이제 갚고 나면 생활비도 없어요. 근데도 당신한테 보내는 양육비는 따박따박 보냈다고요. 이 여자 말대로라면
정말 저한테 보낼 양육비도 구하기 어려웠을 텐데 남편은 그동안 어떻게 그 돈을 마련한 것일까 왠지 모르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잘못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못할 짓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시댁 형편은 잘 아실 테고요. 제 친정 형편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전 죄 많은 여자지만 죄 없는 제 아이만 같은 엄마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건 제 번호예요. 그 여자는 자신의 번호를 적은 쪽지를 테이블 위에 두고 일어나 나갔습니다. 제가 미친 것인지 아이를 안고 나가는 그 여자 뒷모습이 딱해 보였어요. 그 여자가 다녀간 뒤 며칠 내내 고민했습니다. 그 여자 말대로 저한테까지 와서 돈을 빌려달라 하는 것을 보면 정말로 주변에 돈 나올 구석이 없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선뜻 제가 돈을 빌려주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됐거든요. 주변에서도 전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절대 돈을 빌려줘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 여자가 사기라도 치는 거면 어떡하려고 하냐는 사람들도 있었죠. 하지만 아이를 안고 그런 거짓말까지 할 리가 있겠냐고 생각했고 제자리를 돌듯 반복됐던 그 고민 끝에 전 돈을 빌려주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그 여자에게 설득당한 건 아니었고 아프다는 그 아이만 생각했어요. 남편이 우리 아이를 위해 그동안 어려운 상황에도 양육비를 보냈고 전 이제 더 이상 그 돈을 받지 않아도 될 여유도 충분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끝내 남편의 아이이기도 하니 일단 아이는 살리고 보자는 결정을 했죠. 그래도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물어서 확인해봐야겠다는 생각에 오랜만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은 조금 놀란 목소리로 어색하게 전화를 받더라고요. 여보세요? 어쩐 일이야? 당신 와이프한테 얘기 들었어. 요즘 많이 어렵다며. 양육비는 어떻게 보내고 있는 거야? 뭐? 애엄마가 거길 찾아갔어? 정말 미안하다. 그래, 맞아. 요즘 좀 많이 어려워. 안 그래도 당신한테 다음 달 양육비는 또 어떻게 마련해서 보내야 할지 걱정이었는데. 그래서 말인데 혹시 당분간 좀 기다려줄 수 있을까? 내가 바람피어서 이혼했다는 소문이 나버리는 바람에 다니던 학원도 잘리고 겨우 다른 동네 작은 학원에 들어갔는데 거기까지 소문이 들어가서 그만두게 됐어. 그래서 대출 받아서 학원을 개원했는데 이게 아직 생각처럼 잘 안 되네. 그 여자 얘기가 모두 사실인가 보더라고요. 역시 돈을 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학원 좀 자리 잡으면 그때 다시 양육비 보내면 안 될까? 내가 노력해서 밀린 양육비까지 빨리 갚아 보내줄게. 됐어. 다 알아. 당신 와이프한테 다 들었다니까. 이렇게 어려운데도 이번 달까지 양육비 보내주느라 애썼어. 그래서 얼마가 필요한데? 그 여자 얘기 듣고 한참 고민하고 결정 내린 거야. 맘 바뀌기 전에 빨리 말해. 뭐? 애엄마가 거기 가서 돈 빌려달라는 소리를 하고 갔어? 정말 면목이 없다. 미안해. 애엄마 말은 신경 쓰지 말고 잊어. 내가 어떻게 당신한테 돈까지 빌리겠어. 양육비 기다려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당신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애는 일단 살리고 봐야 될 거 아니야. 애를 살리다니 무슨 소리야? 옛날부터 느꼈지만 당신은 정말 부성애도 없니? 애부터 살리고 봐야겠다는 생각을 해야지. 이 와중에도 당신 그렇게 경우 따지고 있을 거야? 오죽 답답했으면 당신 와이프가 날 찾아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겠어. 진짜? 뭐? 그 여자가 당신한테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 애 멀쩡해. 어디 아픈 곳 없다고. 뭐? 애 수술비 빌리러 온 게 아니었다고? 일단 내가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미안하다. 남편은 황당해하며 그렇게 급히 전화를 끊었고 저도 황당해서 잠깐 멍했죠. 그동안 대체 난 왜 그렇게 머리 아프게 고민을 했나 허무했습니다. 남편은 아무래도 저와 제 아이를 버리고 떠난 벌을 제대로 받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아이를 팔아 돈을 받아먹을 생각을 하다니 정말 대단한 여자를 만난 것 같았거든요. 남편에게 전화해서 확인해보지 않았으면 바보같이 돈을 뜯겼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에 가슴을 한번 쓸어내리고 그 여자가 또 찾아오면 그때는 소금이라도 뿌려서 내쫓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을 하고 다시 연락하겠다는 남편은 그 다음 날에도 연락이 없었고 그 여자도 저에게 연락을 하거나 다시 찾아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가 어떻게 하고 있을지 궁금하기는 했지만 이제 정말 더 이상 절대 휘말리고 싶지 않았죠. 그러다 한 달 뒤쯤 남편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더군요. 그리고 그간의 경위를 이야기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여자는 바람이 났었고 저에게 아이가 아프다는 거짓말로 돈을 뜯어내려고 했던 것도 모자라서 남편의 학원 보증금도 빼돌려서 새로 사귄 남자와 도망칠 준비를 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제가 전화를 해준 덕분에 그 여자가 도망치기 전에 알아채고 막을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얘기를 다 듣고 나니 기분이 참 더러웠습니다. 겨우 그런 여자를 온 마음 다해 사랑한다며 저에게 전 재산도 다 넘기고 아이까지 버리고 가더니 지금 내 앞에서 저렇게 완전히 맞간 얼굴을 하고 앉아있는 걸 보니 속이 아주 뒤틀리는 느낌이었죠. 당신 아들은? 애도 집에 버리고 그놈이랑 도망갔어. 애는 우리 어머니가 봐주고 계시고. 정말 모성애도 없는 잔인한 여자야. 뭐? 정말 웃긴다. 당신도 우리 애 버리고 그 여자랑 살겠다고 떠났었잖아. 누가 누구를 욕해? 벌 받나 봐, 지금 당신. 남편은 순간 표정이 어두워지며 이내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맞네. 맞다. 남편은 이제야 본인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깨닫는 표정이더라고요. 제가 한번 당해봤으니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괴로운지도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와이프는 바람난 남자랑 야반 도주하고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다 보니 혹시 나쁜 생각이라도 하지 않을까 걱정되는 마음도 생겼죠. 어차피 당신한테 빌려주려고 했던 돈이니까 처음 생각대로 빌려줄게. 당신이나 그 여자나 용서해서 빌려주는 거 아니야? 당신도 지금 느끼고 있으니까 알겠지. 영원히 용서 못해. 하지만 당신은 우리 애 아빠이기도 해. 그니까 못난 모습 보이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다시 재기해. 남편은 제 말을 듣고 씁쓸하게 웃으며 고맙다고 말한 뒤 돌아갔어요. 누가 들으면 절 바보 등신이라고 하겠지만 옛날에 저와 같은 처지가 된 남편을 보니 정말 속상했습니다. 그러게 왜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지 하는 생각도 들었죠. 아무튼 전 남편의 학원을 다시 일으킬 자금을 보태주었고 돈을 보낸 뒤로는 앞으로는 신경도 쓰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제 일에만 몰두했어요. 남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않아도 될 만큼 가맹 사업을 활발하게 키워나갔습니다. 그렇게 몇 년 뒤 남편에게로부터 양육비가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학원 재기에 성공한 듯 보였죠. 전 또다시 오랜만에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당신 양육비 보낸 거 확인했어. 학원 다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거지? 난 당신이 걱정할 거 없이 일은 넘치게 잘 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빌려준 돈이나 앞으로 양육비 보낼 생각하지 말고 그 돈 잘 모아서 잘 살아. 이제 넌 연락할 일 없을 거야. 아니야. 그래도 당신 돈은 갚아야지. 아니, 정말 괜찮아. 이제 더 이상 당신이랑 연락할 일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래. 연락할 일이 왜 없어? 우리 딸도 있는데. 뭐?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제 와서 뭐 우리 애가 보고 싶기라도 하다는 말이야? 염치 없는 건 알지만 나 그 여자랑 헤어지면서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깨달았어. 그리고 지금이라도 우리 딸한테 잘해서 용서받고 싶어. 아빠 노릇도 하면서 살고 싶고 어차피 이혼할 때 얘기한 면접 교섭권도 있고
나 우리 딸 보고 싶어. 이제 우리 딸 좀 보고 살면 안 될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제 와서? 끊을게. 다신 연락하지 말아줘. 자리 잡고 잘 살아가는 것 같아 기쁜 마음으로 전화를 했다가 기분만 망치게 되었지 뭐예요. 이제 와서 딸한테 아빠 노릇하면서 살고 싶다니. 하지만 우리 딸한테 아빠가 필요한 건 분명했습니다. 이제 집도 돈도 차도 모두 있었지만 딱 하나, 딸에게로부터 아빠의 부재는 제가 무슨 짓을 해도 채워줄 수가 없었거든요. 제가 재혼을 한다고 해도 다 큰 딸이 아빠로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이고 요즘같이 사춘기 반항에 힘든데 딸에게 아빠가 있으면 조금 나아질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며칠 뒤 남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 앞으로 정말 우리 딸한테 잘할 자신 있어? 당연하지. 못해준 거 다 해주면서 살게. 그래. 그럼 지금부터라도 면접 교섭 정해진 만큼만 해보자. 애도 지금까지 같이 살지도 않았던 당신을 바로 아빠라고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거야. 그렇게 남편과 딸은 몇 년 만에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 만날 때 분위기는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어색했죠. 이제 와서 무슨 아빠냐고 화를 낼 것 같았던 딸이 그래도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던 것 보면 그동안 없었던 아빠가 돌아와서 조금은 좋은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렇게 2번, 3번 만나다 보니 딸은 몰라보게 밝아졌고 다음번 아빠 만날 때는 아빠와 어딜 가기로 했다며 조잘조잘 떠들며 설레어 하기도 했습니다. 영원히 아빠를 만나지 못하고 살게 했으면 어쩔 뻔했나 싶었죠. 아이가 밝아지니 저도 너무 좋았고 일도 더 마음 편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오늘 아빠를 만나서 저녁을 먹기로 했는데 엄마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내키지는 않았지만 몰라보게 밝아진 딸을 다시 망치고 싶지 않아서 알겠다고 대답하고 딸과 함께 남편을 만나러 갔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고 올 줄 알았던 것처럼 놀라지도 않고 인사하더라고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다 같이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후식이 나오기 전 딸이 화장실을 간 사이에 남편이 저에게 말했어요. 저기, 우리 다시 합칠까? 전 그 여자가 제 사무실에 들어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얘기할 때만큼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 남자가 도대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뭐라고? 당신 미쳤구나. 왜 애 몇 번 만나고 나랑 이렇게 마주 앉아서 밥 먹으니까 막 가족 같고 그러니? 비약하지 마. 난 우리 딸한테도 그게 좋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야. 당신이 언제부터 그렇게 우리 딸을 걱정했다고 난리야. 그렇게 걱정하고 챙겨주고 싶었으면 진작 그랬어야지.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딸이 화장실에서 곧 돌아올 것 같아서 애써 참았습니다. 헛소리해서 애까지 기분 나쁘게 하고 돌아가지 말고 조용히 커피나 마시고 좋게 가. 애도 원할걸? 한번 물어볼까? 헛소리하지 말라니까. 그때 마침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온 딸이 대화를 듣고 무슨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둘러대려던 찰나에 엄마랑 아빠랑 다시 합치는 게 어떨지 얘기하고 있었어. 정말? 엄마 정말이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좋아하는 딸을 보며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아빠는 그랬으면 좋겠는데 엄마는 아닌가 봐. 엄마 왜? 엄마는 싫어? 왜 싫은데? 난 아빠가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 갑자기 같이 어떻게 살아? 엄마랑 아빠는 떨어져 있는 시간이 너무 오래됐어. 아빠도 그냥 하시는 소리야. 지금처럼 아빠 만나고 싶을 때 그때 만나도 돼. 엄마는 왜 엄마만 생각해? 내 생각은 안 해? 순식간에 분위기는 싸해졌고 아이는 절 원망하듯 쳐다보다가 식당을 뛰쳐나갔습니다. 전 남편을 한번 째려보고는 애를 뒤따라 나갔고요. 그렇게 집으로 온 뒤
딸은 절 쳐다보지도 않은 채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고 전 오늘 일에 또 머리가 아팠어요. 정말 딸한테는 아빠가 필요한데 저 때문에 딸에게서 아빠를 빼앗고 있는 것이 아닌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 남편에게서 만나자는 연락이 왔고 저도 도대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벌인 것인지 묻고 싶어서 만났어요. 당신이 나 때문에 상처받고 있는 거 알고 있어. 나도 같은 일 겪으면서 내가 당신과 내 딸에게 무슨 짓을 한 건지 깨닫고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어. 믿어줘. 나 한 번만 더 믿어주면 평생 당신과 애한테 갚으면서 살게. 전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말하는 남편을 보며 흔들렸어요. 그렇다고 남편을 다시 사랑하게 된 것은 아니지만 전 제 딸을 생각해서 남편과 다시 합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아들은 드릴 수 없다고 말했고 남편도 동의했어요. 소식을 듣고 딸아이는 드디어 아빠랑 같이 살게 되었다며 울면서 좋아했죠. 저도 그런 딸을 보면서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고 믿고 싶었어요. 남편은 다음 달에 집으로 들어오기로 했고 남편 방도 비워놓고 준비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기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원생이 늘어나서 확장 공사를 좀 하려고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하네. 얼마나 필요한데? 5억 정도? 아니, 무슨 확장 공사를 하는데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해? 아니, 2층 더 얻어서 하려고 해. 어떻게 좀 안 될까? 전 순간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일단은 남편에게 빌려준다고 하고 큰 금액이니 마련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돈이 학원 확장 공사를 위해 쓰이는 것인지 사람을 써서 알아봤어요. 그리고 얼마 뒤 사실을 알게 되고 또 한 번 배신감에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예전에 제기하라고 준 돈까지 몽땅 도박에 쓰고 그 돈도 다 잃어서 사채 빚까지 졌더라고요. 네, 남편은 정말로 정신 차리고 제 딸을 위해 합치자고 했던 게 아니라 수습할 수 없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딸을 이용해서 저에게 다시 접근한 것이었어요. 정말이지 이 남자가 사람인가요?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는 둘째치고 자기 자식한테 2번이나 그런 상처를 줄 수가 있냔 말이에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라는 어른들의 옛말이 틀린 게 하나 없더라고요. 사실을 모두 알게 된 저는 남편에게 그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 소송을 걸었고 소장을 받은 그 사람은 자신이 살던 집도 금세 빼서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행방을 수소문해봤지만 아직도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도박으로 진 사채꾼들에게 잡혀 팔려갔다는 이야기도 있고 필리핀으로 도망갔다는 이야기도 있죠. 소문뿐이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건 앞으로 그 남자 인생에 편할 일은 없다는 것이겠죠. 제 딸에게만은 끝까지 숨기고 싶었지만 이 난리통에 딸이 모르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헤어지게 되었는지부터 마지막 지금까지 아빠가 우리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몽땅 다 알아버렸습니다. 제가 못나서 바보같이 맨날 속고만 산 탓에 딸에게 큰 상처를 주게 된 것만 같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고맙게도 딸은 처음에는 좀 힘들어하는 듯 보였지만 어차피 언젠간 알게 될 사실이었다고 엄마가 자기까지 생각하느라 더 많이 힘들었겠다며 이해해줬습니다. 겨우 16살밖에 안 된 딸이 엄마에게 저렇게 말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속상한 마음을 거듭 혼자 달랬을지 그 생각만 하면 눈물이 마르지 않아요. 현재 저는 불쌍한 딸을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그 사람을 찾아 빌려줬던 돈과 밀린 양육비까지 받아내고 수습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한 번 나를 배신한 사람은 2번, 3번도 나를 배신할 수 있습니다. 부디 저처럼 어설픈 마음과 정 때문에 어리석은 행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옛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전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